아, 네, 안녕하세요. SQL 인젝션 3주차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번 주에 재밌는 문제라고 제가 올려드린 코드가 있어요. 그 문제 CTF 한번 같이 해석해보고 완전히 답을 내진 않을 거고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HP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네, PHP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sset이라는 함수는 PHP에서 이제 이게 있느냐,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함수이고, source라는 get값이 있으면은, 있으면은 파일로 이 코드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함수는 PHP 문제에서 많이 보여지고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노른자 부분이죠. x값을 get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그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값을 int 정수형으로 해석을 해서 x 변수에 넣는 코드이고, 만약에 isset 함수가 false를 반환한다. 즉 x값이 get 파라미터로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1을 디폴트 값으로 y에 넣어주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11번 라인은 10번 라인의 y로 이제 치환된 값으로 보이고요. 물음표랑 는이 의미하는 바는 3항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xy 값을 get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get 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x랑 y랑 마찬가지로 get 방식으로 받아오되 이번에는 인트 값이 아니라 문자열로서 get 값을 넣어주고 있네요. 템프 값은 현재 타임스탬프를 받아와서 이를 0부터 4바이트짜리 이제 제일 큰 값 중에 하나로서 이제 랜덤 인트를 하나 뽑아서 XOR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페이지가 이제 새로 될 때마다 계속 바뀌겠고요. 이 후문을 보도록 할게요. 서브 스트링으로 플레이 값이 있습니다. 플레이 값을 여기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 값인 거는 자명해 보입니다. 이 플래그 값이 이 플래그 값을 서브 str 함수를 통해서 x랑 y번째를 x부터 y번째 인덱스 값을 서브 스트링 해서 이를 get 값이랑 깊은 복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비교라고 하나요? 일단 중요하지 않고요. 같냐 아니냐를 같냐 아니냐를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서브스트링의 두 번째, 세 번째 인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게 0이고 이게 1이면은 제로 베이스니까 첫 번째 글자로 두 번째 글자를 잘라서 반환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xy 값을 받아왔으니까 이 부분은 사용자 통제 하에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그 아래 부분은 이제 X랑 Y를 저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데 X, Y 말고는 이제 이 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고 이 템프 말고는 없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컨캐트레이션 뒤쪽에 더해주는 연산자입니다. 1이랑 I 값이랑 J 값을 지역 변수죠. 이 값을 이제 둘 곱해서 스쿼트 루트 씌워주는 함수입니다. 제곱근을 뽑아서 계속해서 콘캣 해주는 그런 로직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저희가 X, Y를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내가 맨 처음에 본 거는 맨 처음 생각한 거는 X, Y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데피니트하게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접근이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라 그거에 사로잡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타임 베이스라는 방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타임 베이스는 뭐냐면 이 코드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냐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변화를 바탕으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값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x랑 y가 0이랑 1일 때, 0이랑 1일 때, 다시 하겠습니다. x가 0이고 x가 1이고 y가 10만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 곱하기랑 루트 씌우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연산 중에 하나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되는 참 조건이
이 개수에서 서브스트링을 했을 때 있냐 아니냐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이 x랑 y 값을 엄청나게 많은 값으로 고정을 해두고 아닙니다. y 값을 이 플래그가 예를 들어 10자리라면 어, 이거를 9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많은 값으로 해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수 값을 이제 브루트 포싱을 하는 거죠. 어, 0에서 1, 0에서 9, 그리고 A에서 Z까지 알파벳을 마구마구 넣어보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글자니까 A가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근데 A가 이 플래그의 맨 뒷자리랑 다르다. 즉, 맨 뒷자리가 A가 아니다 싶으면은 이 부분이 참이 아닐 테니까 이 부분이 발동을 하지 않게 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드를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맨 뒷글자가 A가 맞다 하면은 이 0이랑 10만을 넣었을 때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파이썬 코드로 봤을 때 공격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2초가 지났다. 2초가 지났는데도 답변이 안 왔다. 그러면은 내가 맞았구나. 지금 열심히 연산 돌리고 있구나를 판단해서 값을 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파이썬 코드를 짜는 데에는 어,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개념으로만 풀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맨 뒷글자부터 한 글자 한 글자씩 그 시간을 재가면서 타임 베이스로 시간을 재가면서 최종적으로 맨 뒷자리에서 앞자리까지 플래그를 알아내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재밌는 문제를 한번 소개해 드려봤고요. 네. 그 답안지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좀 대비스러운 문제라서 어디서 따온 거거든요. 직접 사람한테 받아온 문제라서 그 답안지는 궁금한 사람 있으면 한번 직접 파이썬 코드 짜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코드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네, 문제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인젝션을 이번 주엔 할 텐데요. 저희 저번 시간에 세 개를 끝냈죠. 오늘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즉 SQL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아마 아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조금 최신 근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좀 섞어서 만들어 봤어요. SQL이라는 거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있지만 SQL 자체는 문법을 의미를 합니다. 언어를 의미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를 삽입, 업데이트, 쿼리 삭제, CRUD 앞글자를 따서 크로드라고 많이 합니다. 이런 작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데이터베이스에 수용하는 데 있어서 쿼리를 날리기 위해 사용되는 문법을 의미를 하고요. 아,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SQL을 사용을 하면은 어, SQL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조금 좀 직관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 SQL 데이터베이스는 뭐가 있느냐? MySQL 그리고 오라클 그 외에도 포스트그레 SQL 그리고 MS SQL이 있는데 주류는 앞에 두 개죠. 실무에서는 오라클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런 SQL DB의 특징은 관계형 DB라는 겁니다. 그 엑셀표 같은 걸로 표시가 되죠. 테이블이나 스키마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이런 관계형 DB가 아니면서 SQL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을 NoSQL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몽고DB, 그리고 네오4j, 레디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출범한 AWS 클라우드에서 다이나모DB나 이제 다이나모DB나 도큐멘트DB도 있습니다. AWS 서비스 중에 그런 애들 읽겠습니다. 이런 NoSQL은 앞서 말한 듯이 관계형 DB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아키텍처를 가지는데요. 도큐멘트 DB라는 아키텍처가 있고 키밸류,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DB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지금 AI 시대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그래프 DB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도큐멘트 DB도 NoSQL 중에 좀 많이 사용되는 몽고DB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잠깐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네, 얼리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엑셀표 그리고 이제 서로 상호 참조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많이들 알고 나중에 학년이 차면은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듣겠지만 포린키를 통해서 서로 이제 서로 참조가 가능하고요. 조인이나 참조가 가능하고 참조라는 표현은 좀 옳지 않네요. 조인을 많이 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정형 데이터라면 이제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얘는 정수형이다. 얘는 정수형이다. 혹은 문자열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이런 값을 저장하는 데는 이런 엑셀표가 잘 유용하다라는 거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런 거는 비정형 데이터는 저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자연어 혹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AI에서는 그렇게 적격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판단이 되었고 추후 설명드린 그래프DB가 출범이 되게 된 것이고요. NoSQL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몽고DB가 대표적인 도큐먼트 DB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제이슨 형식으로 입력을 받고 이를 저장할 때는 어, 이제 바이너리 형태인 비선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은 너무 로우 레벨이라서 이제 볼 필요가 없을 텐데 제이슨으로 입력받는 건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울 의미가 말이죠. 스키마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가 조금 눈에 띄는 특징인데 얼리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 엑셀표로 표시가 되고 테이블이나 스키마가 있다라는 그런 테이블이나 스키마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런 데이터로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안쪽에서. 데이터 덩어리로만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은 이 안에 있는 값을 아무거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면은 같은 동일한 이제 어, 도큐먼트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값들은 문자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어, 정형돼 있지 않죠. 정형화돼 있지 않고 그 뭐라 하지?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의 고효율고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이제 스키마리스에서 오는 특징이겠죠. 문법 잠깐만 보고 갈까요? 도큐먼트라는 이런 하나의 이제 제이슨 형식에 대해서 내부에 이렇게 어, 인베디드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이디를 통해서 다른 도큐먼트를 참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법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몽고DB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관계 처리에 비효율적이고 트랜잭션 처리가 약하다. 개발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리비 같은 경우는 조금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명백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명백하죠. 여기서 이렇게 커스텀 만들고 이렇게 핵 4개 만들고 데이터 넣고 여기 보면은 오더 아이디가 여기 있으니까 포린키겠고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이런 문법을 딱 던져주고 프로그래밍 하듯이 지금 이게 두 개가 좀 같은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포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발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형식이냐면 페런트를 따로 지금 놨죠. 페런트가 이 하나의 임베디드된 도큐멘트에서 상위의 자신의 이제 부모 노드를 참조하는 형식으로 개발자가 짜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자가 맘대로 쥐었다 폈다 하고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 역량이 중요하고 복잡한 관계 처리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고요. 이어서 이제 그래프DB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그래프DB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노드 그리고 릴레이션십, 엣지로 구성된 그래프이며 관계 중심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은 이제 AI의 특징이나 혹은 AI가 그래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 탐색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검색하는 게 더 빠르겠죠. 저희 메인은 앞쪽은 이제 넘어가는 거고, 사실 메인은 저희 얼리비니까요. 다시 얼리비로 돌아와서 그 SQL 신텍스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거예요. 크리에이트 문법은 크리에이트 문법은 인서트 문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읽어드리는 게 편한 것 같아서 자연어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인서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크리에이트라는 걸 알리고 into users 그리고 뒤에 이건 무슨 걸 의미를 하냐면은 유저라는 테이블에 아이디, 유저네임, 이메일이라는 행에 대해서 1, 앨리스 그리고 앨리스 골뱅이 example.com 이라는 데이터를 각각 이렇게 넣어주라는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드 문법에 대해서는 이제 select 명령을 사용을 하죠. select id, 유저네임, 이메일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users란 테이블 from users에서 where은 이제 조건을 뒤에 나타내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유저네임이 앨리스라는 값인 그런 열에 대해서 참고로 이게 행이고 세로가 행이고 가로가 열이 되겠습니다. 유저네임이 앨리스인 유저네임이 앨리스인 그런 열에 대해서 유저 테이블에서 이 세 가지 값만 읽어오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쿼리에 대한 답변으로는 또 엑셀표가 나오게 되고요. 음, 네, 엑셀표가 나오게 됩니다. 행렬이라고 보통 하죠. 2차원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는 이제 이런 앞에는 이제 그저 저 네. 크리에이트는 이제 데이터를 안에 새로운 행을 추가하는 문법이고 리드는 읽어오는 문법이라면 업데이트는 기존에 있는 행을 이제 요 셀 안에 있는 값을 쏙 하면서 이제 바꿔버리는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유저스란 테이블에서 셋 설정하라. 어떻게? 이메일이란 값을 앨리스 언더바 뉴 골뱅이 example.com이라는 값으로 수정을 하라. 또 where를 나왔죠. 조건문입니다. id가 1인 열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delete는 delete from users where's id is 1. id가 1인 열에 대해서 users 테이블에서 모든 행을 딜리트 하라라는 문법이 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조인, 유니온, 그리고 펑션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조인은 이제 RDB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런 포린키나 포린키 등에 대해서 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도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오더 아이디가 동일하죠. 근데 저희는 이 아이템 아이디를 가지고 데이트를 알고 싶어요. 아이템 아이디가 가지는 이 데이트란 값을 알고 싶은데 저희가 눈으로는 따라가기 쉽죠. 아이템 아이디가 보면은 오더 아이디가 1구나. 그럼 오더 아이디가 1인 애들은 2017년도 11월 1일 자라는 데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가지고 있구나를 알고 여기 보니까 오더 아이디가 3개 다 1이네. 그러면 아이템 5, 7, 8은 전부 다 데이트가 2011년도 11월 1일이라는 시겠구나라는 거를 저희는 알 수 있는데 이제 데이터의 처리를 용이하게 해야 되고 컴퓨터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오더 아이디라는 키를 바탕으로 이 두 개의 이제 테이블을 합쳐버리는 게 편하단 말이죠.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건 이제 이 다이어그램이랑 상관없는 문법입니다. 셀렉트 문법은 제가 앞에서 배웠죠. 이 콤마는 이제 하위 참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저스란 테이블의 유저네임을 가진 데이터, 그런 행, 유저스의 유저네임, 그리고 오더스의 오더데이트라는 값을 가져오는데, 유저스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읽어야겠네요. 유저스 레프트 조인 올더스. 그 유저스 테이블이랑 올더스 테이블을 레프트 조인이라는 이제 조인을 해서 조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레프트일 수도 있고, 다른 라이트일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많습니다. 조인 문법에 대해서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한 데서 각각 이 값을 가져오는데 온 유저스 아이디랑 유저스의 아이디랑 올더스 점 유저스 아이디가 동일할 때에만 이제 셀렉트를 해오라. 다시 자연스러워 설명을 드릴게요.
유저스 테이블이랑 오더스 테이블이 있는데 두 테이블에 가지는 아이디라는 값이 동일한 열에 대해서만 유저네임이랑 올더 언더바 데이트라는 값을 가진 어, 값을 뽑아서 대령해라 라는 뜻이 되어 있고요. 유니온은 앞엔 테이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조인을 수행을 했는데 이거는 셀렉트 문법을 통해서 뽑은 두 개의 엑셀표의 결과를 합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셀렉트 유저스 테이블에서 아이디랑 유저네임을 셀렉트 해오는 값에 대한 출력이 여기 있겠고요. 유니온 어드민스란 테이블에서 아이디랑 유저네임을 셀렉트해서 뽑힌 결과물이 있겠습니다. 두 개를 유니온해서 내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검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립 펑션에 대해서는 슬립 펑션에 대해서는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SQL 문법에 대해서는 빌트인 함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SQL 기본적으로 제공한 함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함수명 그리고 가로 이렇게 말이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5초 동안 이제 연산을 멈춰라, 즉 대기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쿼리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쿼리가 날아가는 순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DBMS죠. DBMS에서 이걸 해석하는 동안 슬립을 만나니까 5초 동안 멈춰요. 그리고 1을 반환합니다. 때문에 셀렉트는 셀렉트 1로 해석이 되어서 1이라는 값을 이제 쿼리의 결과로서 주게 되고요. 5초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슬립 말고 데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가 존재합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문법을 가지고 SQL 인젝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 코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플라스크 함수로 짜여진 함수이고요. 그리고 MySQL에 연동이 되어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어떤 코드냐 하면 로그인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어, 요청에서 이 request.form은 이제 get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읽어오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각각 가져와서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음, 네, 저장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값은 이제 MySQL DBMS에서 기본적으로 로그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더미 값을 넣는 것 같네요. 네, 네. 쿼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쿼리는 이제 셀렉트로 모든 값을 셀렉트 해오는데 유저지란 테이블에서 유저네임이란 값을 가져오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모든 값을 유저스란 테이블에서 모든 값을 셀렉트 해오는데 where이죠. 조건문에서 유저네임이 이거고 패스워드가 이거인 행에서 가져와라. 뭐든지. 사실 뭘 가져오는지 필요 없습니다.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가 end로 지금 묶여 있죠. 지금 그 end로 그 유저네임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둘 다 만족을 하는 열이 존재하냐를 확인을 하고 싶고 쿼리에 나온 값을 바탕으로 리절트가 이제 패치를 해버렸는데 패치원을 했는데 아 패치원을 했다는 거는 이제 이 쿼리를 바탕으로 결과를 업데이트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리절트가 이제 패치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으니까 이 쿼리에 대한 답변을 이 리절트가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절트의 값이 존재를 하면은 로그인 석세스 아니면 로그인 페일드가 되겠는데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 결과적으로 이 행이 존재하기만 하면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은 로그인 석세스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잘 짜인 그냥 기능하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 함수에서 아주 취약한 이제 SQLi 인젝션이라는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이 진행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설명드린 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맨날 넣어드리는 이유는 PDF 자료로 맨날 자료를 들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긁어올 수 있거든요. 이제 컨트롤 C 해서 본인이 수행하고 싶으면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로드를 보도록 할게요. 아, 뭐폰 방식으로 하든 겟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유저 네임이 이 유저 네임 값을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쿼리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지금 이 언더 받침 부분이 우리가 악성으로 바꾼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말이죠. 음, 네,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 여기까지는 뭐 똑같습니다. 조건문인데 유저 네임이 유저 네임이 이거거나 근데 유저 네임이 빈 공간이거나 5월이죠. 5월 엔드가 아니라 이번엔 이거나 혹은 1은 1이면은 무언가 반환해라 라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원래 그 개발자의 의도는 개발자의 의도는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가 둘 다 만족을 하는 열에 대해서 하나라도 존재를 하면 반환해라 라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유저 네임이 공백이거나 혹은 1은 1이면 무언가를 반환해라. 즉 근데 1은 1은 뭐예요? 무조건 참이죠. 때문에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5월과 무조건 참이 만나서 이 외열 뒤쪽에 있는 부분은 다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는는 무슨 뜻이냐? 이건 주석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모두 무시하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SQL은 이제 MySQL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MySQL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모든 열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된 쿼리 결과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반환하게 되겠죠.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서비스였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든 유저 네임을 몰라도 무조건 로그인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공격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코드가 그 뭔가 값을 반환하는 즉 여기서 셀렉트를 해온 값을 반환하는 댓글이나 혹은 게시판 같은 서비스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겠죠. 그 사용자가 보여주면 안 되는 값에 대해서도 셀렉트를 해와서 뿌려주게 되니까 인포메이션 리크, 정보 유출의 위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보여드린 게 거의 기본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런 SQL 인젝션에 대해서도 앞선 XSS의 상황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 흥미로운 게 이 에러 베이스드 SQLI입니다. 참고로 대항이 더 있고요. SQLI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SQLI는 되게 마이너 공격입니다. 지금은 잘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공격자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 SQL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될 때가 있어요. 보통은 개발자가 웹 개발 도중에 데이터베이스 연동 과정에서 에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에러 확인 페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깜빡하고 서비스 릴리즈 했을 때 사용자가 그 부분을 직접 보게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겠는데요. 그런 에러 페이지를 통해서 공격자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격한다 쳤을 때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좀 당연한 말 수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행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그인이나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쳤을 때 그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디랑 패스워드, 닉네임만 있을까요? 실명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막장이긴 하지만 계좌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공격의 성공 여부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이 에러 메시지에 그런 부분이 뜬다던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랜덤한 값을 n이라는 값을 이제 집어넣었는데 에러 메시지에서 어, n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어카운트라는 행은 존재하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됐다.
그러면 아 공격자는 어카운트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애니 대신 어카운트를 넣으니까 데이터가 나오더라. 이런 이제 나이브한 순진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쉽게 되진 않습니다. 에러베이스 SQLI 같은 경우는 어, 레퍼런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어, 보시면은 되게 옛날 공격이에요. 예, 에러베이스드 SQLI는 요즘은 잘 쓰이지 않고요. 이 엑스패스라는 이제 엑스패스라 공격 방법은 익스트랙트 밸류라는 함수를 썼을 때 그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 extract value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에 내부에 실행할 콜을 넣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네,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정확히 이제 문법적으로 어떻게 SQL, 왜 이 엑스패스 익스프레션이 왜 실행이 되지?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정독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이 OX 0x3a라는 거는 URL 인코딩인가요? 아스키네요. 아스키 코드로 이제 그 콤마래 그 코트가 되겠습니다. 코트 그 작은 따옴표죠. 작은 따옴표 코트 한 개가 되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여기 코트를 날리고 이제 뒤에 문자를 넣음으로써 한 가지 여기 써 있네요. 이미 SQL 콜을 지정했을 때 이 콜의 실행 결과가 오류 메시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안 시점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이 에러 메시지에 저희가 원하는 콜을 날리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된 거죠. 때문에 여기에 이제 코트 넣고 콘캐트레이션 함수입니다. 뒤에 이제 더하기 한 함수이고요. 이 콤마 하고 뒤에 이제 커리문 집어넣어서 결과값을 이제 여기에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출력시켜 보이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온 신텍스를 활용한 SQLI인데요. 여러분 이 위쪽에 있는 거를 설명해 드리고 가자면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은 어, 바운티 헌터 그러니까 취약점을 제보를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이 보안 담당자로서 회사에 취업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떤 말로 보안쟁이라고 하죠. 보안쟁이. 보안쟁이로서의 숙명 중에 한 개는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개발자인데 지금 게임 개발하기도 바쁜데 너가 하라는 걸 다 해야 돼? 지금 막 권한 같은 거 그냥 어드민 권한 줘버리면은 아무 때나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개발 서버만 들어갈 수 있고 뭐 저 데이터 서버 못 들어가고 그래? 왜 할 때마다 내가 보안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보안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당신 뭐가지가 위험하고 이런 걸 막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제 이런 취약점 공고를 할 때도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 폭력이 얼마나 센지 이런 거를 순위를 매기고 또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SQLI를 발견했을 때, 네, 다시 하겠습니다. SQLI가 발견이 됐을 때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SQLI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유니온 시텍스를 발견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어, 왜냐면 다른 테이블로의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제가 계속 로그인 얘기를 해보자면 로그인을 위해 만든 DB가 있는데 거기에 SQLI가 터진다면 다른 공격들은 대부분 SQLI가 터진 그 테이블만 공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유니온을 활용을 해버리면은 다른 테이블로 이제 그 악성 사용자의 마수가 뻗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가 로그인 DB랑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 DB, 즉 계좌번호나 그런 이제 계좌번호나 중요한 키값을 가지는 DB를 분리를 해놨다 칩시다. 근데 조금 이제 자기는 이제 당연히 계좌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니까 보안을 빡세게 걸어놨어요. 근데 조금 좀 조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보안이 좀 약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니온이 터졌다. 그러면은 거기서 타고 들어가서 계좌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유니온 공격을 보통 이제 막아야 되는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리마인드 잘 넣어놨습니다. 레퍼런스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아, 공격이 과정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이제 정찰 부분이고요. 정찰 부분. 사실 뒤쪽도 정찰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테이블이랑 스키마는 같은 용어입니다. 스키마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더바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총 몇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더바이라는 거는 어, 특정 행이 있으면은 그 행에 대해서 ABC 순 혹은 1, 2, 3 순을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옵션을 부여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어, 문법이라고 할게요. 문법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1, 2, 3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컬럼이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제 로그인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인덱스 값, 즉 고유한 키 값을 놓고 인덱스,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쳤을 때 인덱스부터 1, 2, 3, 4라는 컬럼 넘버가 붙게 됩니다. 이 오더 바이 2라는 거는 두 번째 값인 방금 드린 예시에서 따지자면 이제 아이디가 되겠죠. 아이디 값에서 아이디 값을 뽑아와서 결과 값에 아이디를 참조해서 그 아이디의 오름차순 정렬을 한 뒤에 반환을 해라. 아놀드가 벤보다 앞에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반환을 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보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오더바이 1은 정상적으로 이제 첫 번째 컬럼의 오름차순으로 반환이 돼서 아, 응답이 오고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컬럼이 있으니까 반환이 되고 세 번째는 되는데 네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오류도는 앞쪽에서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 응답이 옵니다. 그 말인즉슨 네 번째 컬럼이 없다고 파악하게 되는 거겠죠. 때문에 컬럼은 총 세 개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 정찰 기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컬럼이 세 개라는 걸 파악한 후에는 어, 저희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값, 악성 사용자 혹은 일반 사용자가 확인될 수 있는 값에 악성적인 값을 반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A랑 널 A 널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A라는 값이 출력되는 거를 페이로드에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는 A라는 값이 없었는데 이렇게 넣으니까 A라는 값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딱 나와버리네. 아, 그러면 이 A라는 값에 무언가를 넣음으로써 우리는 어, 반환하는 값을 통해서 악성적인 값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 혹은 이렇게 이제 컬러링을 하는 거죠. 컬러링. 어, 색깔 칠하는 건데, 1, 2, 3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고,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3을 넣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파악을 했으니까, 앞쪽에서 이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민감하구나, 그, 취약하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어봅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의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지를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것도 빌트인 함수입니다. 혹은 이제 어, 테이블 네임에 대해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함수를 따다 그 출력값을 붙여가지고 반환하는 함수를 통해서 테이블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겠고요. 앞쪽은 그냥 음, 몇 개 행이 있냐 이런 것만을 파악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게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으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다, 스키마다라는 거를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근데 이 값을 지금 출력을 했네요. 뭘로? 유니온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유니온을 쓰고 있는데 계속 유니온 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그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음, 네.
여기서부터 유니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쿼리 값을 수행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유니온 신텍스는 유니온이 이번에 과제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많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거는 SQLi 인젝션이 단순히 이제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보고서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블라인드 SQL 인젝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명백히 어떤 값이 이제 딱 반환되는 걸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제 알아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동일한 그 코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입력값에 대해서 저희가 이 쿼리문이 있는데 이런 값을 넣었다 칩시다. 어드민에서 콜론을 넣었으니까 얘가 탈출 이스케이프가 되겠죠. 이스케이프 되고 엔드 유저네임이 어드민이던가 혹은 어드민이거나 그리고 if 랭스의 패스워드 이 패스워드를 여기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변수로서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빌트인 함수에서 패스워드라는 값의 그 행에 그 패스워드의 길이가 8이면은 슬립을 때리고 아니면 0을 하란 뜻이에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사막 연산자랑 비슷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연어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유저네임이 어드민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무조건 참이라는 가정이 있어야겠네요. 유저네임이 어드민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한 상태라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참이겠죠. 참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이제 참거짓을 가리게 되는데 만약에 패스워드의 랭스가 8이면은 5초 잠들게 되겠고 아니면은 잠들지 않게 되겠죠. 때문에 타임 베이스로 이 패스워드의 길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2, 3, 4 증가해 봤는데 계속 이제 안 멈추다가 8이 되니까 슬립이 터지네? 멈추네? 그러면은 패스워드의 랭스는 8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페이로드를 통해서 패스워드의 길이가 8인 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로드입니다. 두 번째 페이로드에서는 이제 글자 길이가 8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서브 스트링에서 패스워드를 1부터 2, 2부터 3, 3부터 4 이렇게 서브 스트링을 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뺐을 때 이 뒤에 글자가 A면은 잠들고 아니면 잠들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이중 반복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브루트 포싱을 수반해야 되는 공격이고 어, 패스워드의 한 글자씩 그리고 A, B, C, D, E, F, G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한 글자씩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중 의문문까지 써가면서 이중 의문 들어가죠 지금. 이거를 다 손수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때문에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짤 수 있고요.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거죠. 어, 스트링이라는 모듈에서 아스키 로어 케이스랑 그리고 어퍼 케이스 그리고 십진수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문자열을 여기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이 철하는 값에 넣습니다. 변수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지션은 이제 이 서브 스트링 함수는 그 이 포지션에서부터 몇 글자 자를 거냐는 뜻이거든요. 한 글자 자르는 거죠, 무조건. 이 포지션을 하나씩 늘려갑니다. 이 패스워드 랭스는 저희가 8인 걸로 알고 있고요. 1부터 8까지 한 글자씩 잘라가면서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문자에 대해서 브루트 포싱을 때리는 겁니다. 참이면은 잠들겠고 아니면 0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냈을 때 일랩스 타임이 이제 여기서 측정을 합니다. 일랩스 타임이 이제 지난 시간이죠.
현재 시간에서 시작한 시간을 뺍니다. 즉, 걸린 시간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걸린 시간이 5초보다 크다면 이거는 정답이다. 를 넣고 이제 익스트랙티드 패스워드에 콘캣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촉촉촉촉 그 정답이 쌓여가면서 결과적으로 패스워드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패스워드를 이 어드민에 대한 패스워드를 적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 엔드 문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열은 무조건 유저네임이 어드민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민의 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를 블라인드 SQL 인젝션으로 알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 SQL 공격이 블라인드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바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듬 찾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블라인드 인젝션이고요. 네, SQL의 인젝션은 어려운 공격이고요. 어, XSS랑 양대 산맥으로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이 터지냐 안 터지냐를 불문하고 네, 중요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과제를 과제는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쉬운 과제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과제를 확인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업에 대해서 다들 잘 써주셨지만 어, MF는 본인이 푼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제 풀었다 하고 플래그만 써주시거나 혹은 그 사진만 찍어서 솔브드 된 그 드림에서 풀면 깃발이 뜨죠. 그 깃발만 찍어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 것도 이제 풀었다는 건 증빙이 되지만 과제로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걸 풀고서 느낀 걸 적어놓고 나중에 누구한테 설명할 때 보겠다 혹은 어, 네, 이런 공부를 했다를 설명드릴 목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로서 적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풀이 과정을 자세히 적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과제에 제출한 노션 페이지에 적어 주시면은 제가 과제는 다 확인을 합니다. 다 적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니까요. 사실 이 강의라는 게 엄청 기초적이고 엄청나게 얕게 설명을 드린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 질문으로 설명드릴 게 훨씬 많아요. 때문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어, 지금 드리는 과제가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아, 본인이 이 동아리 과제에 대해서 어,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쏟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과분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쏟아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과제를 내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혹은 재밌는 문제가 있다. 제가 너무 재밌어서 다른 CTF도 풀고 있는데 이거 좀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저도 이런 부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풀어드리고 문제 괜찮네 하거나 혹은 문제가 굳이 안 괜찮아도 배울 게 있으면은 같이 강좌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